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1월 3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답례 방문을 하는 것이죠. 정상회담은 5일날 1월 5일날 열릴 예정이고요. 뭐니 해도 뭐 한중 관계를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거, 우리가 그 사드 배치 이후 굉장히 냉랭했던 게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반중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치명타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과 민생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 협력, 더 나아가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 관계의 중국의 중재자 역할, 이거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부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그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에 중국의 관영 TV인 CCTV랑 인터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좀 의미 있는 관영 TV, 중국 CCTV와의 인터뷰였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청와대로 옮긴 뒤에 처음으로 외신과 인터뷰가 중국이다,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대만과의 중국의 양안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건 변치 않아요. 만약에 거기서 토를 달거나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중국은 발작 버튼이에요. 한마디로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영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건드린 게 이번에 일본의 다카이치예요. 그래서 중국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뭐 참수 얘기까지 나왔던 게, 중국과 대만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오면 일본이 대만의 편을 들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지금 흘러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은 존중한다, 변함이 없다라고. 왜 그러면 우리가 한중 수교를 맺을 때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과거에는 대만과 그 수교 국가였는데, 우리가 중국과 어떤 정상 국가로서 이제 양국이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과 우리가 수교를 끊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갖고 한때 대만에서 반환 운동이 벌어지고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우리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지금 인터뷰를 오늘 먼저 내일 국빈 방문하기 전에 했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중국의 남중국해로 진출해서 결국 뭐 필리핀, 그 다음에 대만까지 진출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오커스 연합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지금 어떻게든지 대만 문제를 미국이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패권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당연히 일본 원숭이 새끼들은 미국의 어떤 그 지시에 따라서 본인들이 미국과 똑같은 스탠스 어떤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굳이 어떤 영토 문제이나 중국 문제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굳이 빨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누구보다도 행정가이자 정치가인 이재명 대통령이 볼 때는 중국과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경제 협력 문제를 지금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4일부터 7일까지 국빈 방문으로 중국을 하는 것이고, 5일날 시진핑 주석과 여러분들 정상회담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정청래 대표가 사과문을 올렸어요. 사과문을 올리고, 지금 강선우 사태, 지방선거 공천원금 의혹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당대표로서 사과를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면요,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좀 빨리 터져서 다행이지, 이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2, 3월 정도에 터졌다 그러면 참 대처가 좀 힘든 상황으로 올 뻔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조기에 그래도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강선우 제명시키고 김병기는 유리감찰 지시를 했고, 김병기도 곧 뭐 탈당이나 본인의 어떤 그 처리가 오고,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경찰청에서 이제 강선우의 공천원금 사건이나 김병기의 여러 가지 10개인가 11개 정도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청에서 수사를 해갖고 이제 혐의가 입증이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국회의 현직, 아무리 탈당을 해도 현직이잖아요. 현직이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도 강선우나 김병기 문제가 국회에 이제 어떤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하고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굳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제가 취재해보면 국힘당도 벌벌 떨고 있대요. 작년 여러분들 알다시피 2022년 지방선거는 민주당보다 국힘당이 난리 냈던 선거입니다. 그렇죠? 민주당보다는 국힘당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윤석열 취임하자마자 다음 달에 열렸던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벌어진 것은 국힘당이에요. 그래서 쟤네들도 이 사태를 확산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현재 그런 상황이고, 정청래 대표가 리더십이 없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무조건 정청래 대표를 실드 치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정청래 대표 왜 이거 김병기 윤리감찰 지시 안 하냐 제가 비판을 했었는데, 25일날 윤리감찰 지시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왜 그러면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는데 왜 언론에다는 비공개를 했을까?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 그러니까 강선우 녹취록이 터지기 전에 김병기 윤리감찰 지시를 했는데 지금 어떤 그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강선우는 감찰 지시하고 김병기는 감찰 지시를 안 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정청래 대표에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를 윤리감찰을 강선우 녹취록이 터지기 전에 윤리감찰 25일 날 했대요. 윤리감찰 지시를 했는데 왜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고 비공개로 했나라고 취재를 해보니까, 김병기는 원내대표다. 김병기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윤리감찰 지시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김병기는 여러 가지 의혹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언론의 문매를 맡고 있었지만 원내대표로서 활동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윤리감찰 지시를 해버렸다라고 언론에 정청래 대표가 공개를 해버리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원내대표를 사퇴하기 전이기 때문에 김병기가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감찰은 감찰대로 지시를 하고 김병기가 스스로 관둘 때까지 그걸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김병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대표가 하는 일이 있고 원내대표가 국힘당과의 어떤 송원성과의 어떤 그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 원내대표 합의사항, 당대표 합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를 윤리감찰을 지시를 해버리는 순간 국힘당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연말에 있었던 그 국회에서 뭐 합의사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비판을 뭐 왜 김병기는 윤리감찰 지시 안 했냐라는 비판을 받아도 비공개 결정을 했다라고 지금 흘러나오는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오히려 김병기의 문제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단호하게 처리를 했다라고 사퇴 전에 윤리감찰 지시를 이미 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 강선우는 지시를 하고 김병기는 왜 지시를 안 했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네, 그런 얘기가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왜 헛소리하는 것들 있어요? 어? 듣기 싫으면 나가면 되지, 도라이들.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 강선우 문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면 그냥 니넨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서 그냥 정청래 사태 그런 거나 들어. 그럼 뇌에 우동사리만 낄 거야. 여러분들 강선우 문제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어떤 그 지방선거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생긴 다음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만연했던 일이죠. 여기저기서 뭐 시의원 1억, 구의원 1억, 시의원 2억,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심지어 돌았고, 기초단체장도 국회의원한테 찍히면 컷오프 당한다, 이런 이 얘기들이 암암리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먼저 터졌지만 곰고 썩어 빠진 것은 국힘당이 더 많을 거예요. 그거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은 공천 헌금이라는 예전에 국힘당에서도 터졌던 일이에요. 오늘 사과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인 1표제 하려는 거다. 그래서 1인 1표제 하려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당대표를 하잖아요. 정청래 대표를 욕하는 놈들이 많은데, 제가 욕할 거는 본인들 자유예요. 하지만 알고 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알고 욕하라는 거냐면, 당대표가 여러분들 얼마나 권한을 많이 갖고 있냐면,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 20%를 갖고 있어요. 진짜로. 선거에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당대표가 전략공천 20%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의 지방선거 시의원, 구의원까지 다 합치면요, 거의 500 몇 개 정도 돼요. 그 500개 중에 전략공천 20%면요 거의 100군데를 할 수 있어요. 100군데. 맘만 먹으면 100군데에다가 그 지역에 시의원 한 명씩 다 꽂아 놓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랬어요. 자기 당대표 기득권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도당 위원장들도 기득권 내려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태까지 서울시 만약에 어디 구의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시의원, 구의원은 그 사람이 사실 공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아부 떨고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 자기 시의원, 구의원이라도 하려면 이번에 민주당의 새로운 국회의원이 누가 오면 그 사람한테 충성 경쟁을 해요. 충성 경쟁을 합니다. 돈 싸들고 가는 놈, 일정 챙기는 놈, 지역 별별 인간들이 있어요. 왜? 공천 받으려고.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없애려면 간단해요. 그 지역의 권리당원들이 무조건 시의원, 구의원, 지방선거도 100% 경선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자고 1인 1표제를 하자고 한 겁니다. 이거 뭐예요? 앞으로 공천 헌금 이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1인 1표제가 되면 지금 지방선거에서도 시의원, 구의원 갖고도 이렇게 난리를 치고 금권선거, 뭐 공천장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총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선 때는 어떠냐? 개파에다가 줄 서는 거예요. 무슨 개 하면서 그 지역에 출마를 합니다. 그러면 당대표나 사무총장이나 원내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누가 개파가 요번에 신청을 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공천 때문에 시끄러운 건 뭐예요? 단수 공천이에요. 경선 붙이지 않고 단수 공천 주거나 아니면 전략 공천 줘갖고 그 지역에서 십수년간 지역에서 밭갈이하고 지역 일꾼 노릇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전략 공천으로 듣보잡들이 떨어지는 거라서 그거 분해갖고 여러분들 당사까지 앞에 갖고 농성하고 단식 투쟁하고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이게 민주당에서 맨날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매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몇십 년간 그 지역에서 지역 일꾼으로서 이번에 딱 시의원 한번 나가고 구의원 한번 나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중앙에서 단수공천 떨어뜨려. 이때까지 준비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불만이 생기니까 늘 중앙당에 와갖고 불복하고 재심하고 그러다가 맨날 공천 시끄러워지고. 이게 여러분들 늘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현재의 어떤 그 투명하지 않는 공천,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이 자체가 사실 그 지역에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 단수 공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인들 여러분들 그 지역마다 나올 사람들 줄 서 있습니다. 근데 단수 공천 떨어지는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겠어요. 그거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태까지는 중앙당에서는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성남시장이나 뭐 어디 시장, 이런 시장이나 기초단체장이나 또는 광역단체장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공천을 했지만 이제는 시의원, 구의원 문제도 이제 중앙당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4인 이상의 후보가 있을 경우는 투명하게 경선 치러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때요?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한테 시의원 참가자들이나 구의원 참가자들이나 그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아부 떨고 돈 갖다 바치고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공천 혁명이죠. 응? 이 사람들 누구한테 잘해야 됩니까? 그 지역에 있는 민주당원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앞으로 이거는 국힘당도 하지 못한 민주당의 공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여태까지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일을 못했냐? 당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사람이 없었어요. 당대표의 전략공천 20%를 누가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욕해요. 뭐라고 욕하냐?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 까놓고 얘기합시다. 자기 정치하려고 그러면 전략공천 많이 해갖고 내 사람 칩는 게 자기 정치예요. 제 말 틀립니까? 제 말 맞죠? 자기 정치하려고 그러면 당대표가 당원당규에 쓸 수 있는 전략공천 20%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꽂아내면 그 20%가 자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당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천원금 의혹 사과하면서 1인 1표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1인 1표제 이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이 앞으로 지방선거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이런 공천원금 장사나 의혹들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권리당원들에게 전부 1,000만 원씩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지역의 권리당원들한테 100만 원씩 돌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못 돌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당원들에게 그리고 더 열심히 활동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름도 모르는 시의원, 이름도 모르는 구의원들 막 뽑혔잖아. 앞으로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어땠지만 이 사람 이번에 경선에 왔는데 이 사람 연설하는 거나 공약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인 1표제를 재추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쉽게 해드릴게요. 당원들에게 모든 주권이 돌아가면 누가 가장 불리할까요? 간단하죠. 당원들이 모든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모든 대의원제와 권리당원의 표가 1인 1표제가 되면 누가 제일 불만이 많을까요? 누가 제일 불만이 많을까요?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이제 누가 기득권 세력들인지 아니에요. 찐명 발휘하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이런 것들. 지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밑으로 줄 쫙 세워야 되는데 이제 당원들에게 모든 1인 1표제를 준다고 하니까 이놈들이 반대하는 거죠. 간단해요. 당원들에게 당원 주권, 국민들에게 주권 돌려주듯이 대한민국은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권력은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왜 반대할까요? 당원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보 기득권이 되고 싶은 인간들이 있죠. 이거 청산하자 그러면서 개파 청산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게 1인 1표제가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뭐냐? 그 지역에서 어디 개파 공천 나눠먹기는 없어지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정청래가 이걸 추진해서 정청래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성격 잘 아시잖아요. 정청래가 아무리 추진하더라도 정청래가 잘못된 거 있으면 저는 정청래 비판합니다. 대표적인 게 정청래 김어준과 제가 맞섰던 게 뭐예요? 연동형 비례대표냐 병립형 비례대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내가 김어준 총수랑 정청래는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호하게 아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죽이는 길이다,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맞섰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정청래랑 제가 친분이 있어서 제가 정청래를 밀어준다, 아니에요. 이거는 맞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여태까지 안 되냐? 맞아요. 정당 정치의 개혁이 가장 힘듭니다. 진짜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검찰 개혁보다 힘든 게 정치 개혁이에요. 진짜로 정당 개혁, 검찰 개혁보다 제일 힘든 게 정치 개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공천 장사 내가 아이디어 하나 얘기해 줄까? 이 공천원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의원들이 돈 받을 생각 못하게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 줄 아세요? 직방으로 의원들을 감히 돈 근처도 못 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직선거법을요, 공소시효를 없애버리면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공직선거법이 지금 6개월이에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거 끝나고 6개월만 버티면요, 나중에 발견되면 전부 공소시효로 처벌을 못해요. 근데 어때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없애버리면요, 10년 전에 받았던 정치자금도 이런 것들 걸리면 다 처벌시킨다 그러면 아예 돈 자체를 못 받아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안 합니다. 못해요. 국회의원들은 본인들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합의 머리 맞대고 공직선거법 이런 공천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 4년 전 공천 비리 까고, 근데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갔고 아예 수사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민주당이 여러분들이 2024년 총선에서 대승한 이유는 물론 민주당의 그 과거 집권 여당으로 역풍 타령하던 일명 수박들을 민주당에서 공천 당원들이 개혁했죠. 그때 만약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이 과거같이 뭐 70표 대 1표 그랬으면 수박들 못 날렸어요. 결국은 당원들이 민주당의 개혁 공천도 2024년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해낸 거죠. 그럼 이번에도 지방선거 이제 이렇게 자꾸 문제 많고 그러면 당원들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응? 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굉장히 사실 연말부터 새해 시작이 위기죠. 쪽팔리잖아요. 응? 우리가 내란 청산 외치고 국힘당 정당 해산 외치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쪽팔리게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저 좀 살려주세요 1억 진짜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 터졌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 어? 그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 다음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그 당시에 공관이 회의록 봤더니 강선우가 직접 공천해야 된다라고. 이거 민주당 더 반면교사로 삼아갖고 저는 이번 기회에 국힘당은 하지 못하는 권리당원들 민주당 당원들이 1인 1표제를 반드시 실현해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시의원 구의원들의 공천권을 전행을 하는,
여태까지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시의원, 구의원 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다 했잖아요. 이거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혁명적인 공천이 저는 민주당에서 일어나면 오히려 민주당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참사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은 아프고 참 창피한 일이 발생을 했지만 앞으로 미연에 더 큰 일들이 터질 수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당대표는 본인의 기득권인 전략공천 20%를 내려놓고 시도당 위원장들도 기존에 있었던 너무너무 관성적으로 자기 지역구의 시의원, 구의원은 자기가 어떤 임명하던 이런 거 여러분들 다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줄 서는 시의원, 구의원들을 없애고 진짜 그 지역의 지역 일꾼들이 당원들에 의해서 뽑히는 그런 민주당이 지방선거 혁명적인 공천의 기회로 이번에 좀 만들면 민주당이 국힘당보다는 다르다라는 것을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여러분들 다 보셨죠? 어떤 인간들이 제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이번엔 1일 1표제 누가 거부했습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거부했잖아요. 제가 그냥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1인 1표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하자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반대 의사를 펼친 게 더민주 전국혁신회예요. 얘네들 뭐예요? 지네가 찐명이라고 하면서 기득권인 그 지방의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네가 줄 세우려고 그랬더니 지네가 사실상 이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니까. 응? 제 말이 모든 게 진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잖아요. 1인 1표제에 반대한 인간들이 왜 반대했는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권리를 여러분들에게 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말 맞잖아. 단순하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당원들에게 주기 싫은 거야.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누리고 줄 세울 수 있는데 이 권리를 당원들에게 준다고 하니까 싫은 거지. 그럼 누가 맞는 거야? 당원들에게 권리를 주자고 하는 사람이 옳습니까? 당원들에게는 이 정도까지 권리를 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쵸? 누가 봐도 당원들에게 권리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욕 먹어야 됩니까? 아니다. 당원들에게 이건 줄 수 없다라고 버티는 인간들이 나쁜 놈들입니까? 응? 그건 너무너무 명백하게 뭔가 주기 싫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 왜 그러면 자기의 권리를 당원들에게 주기 싫을까요? 그 권리를 갖고 있으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더민주 전국혁신회가 지방선거에 자기 밑으로 줄을 쫙 세우면 어떻게 되죠? 그 지역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시의원, 구의원들이 박가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쟤네들은 2028년 총선을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서 총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전의 이름이 여러분들 뭐냐면 원외위원장 협의회였어요. 그때 원외위원장 협의회가 그땐 되게 잘했어요. 제가 무조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욕하는 게 아니라 왜 제가 그 당시에는 원외 협의회 위원들을 응원을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원외 협의회를 제가 응원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당시만 해도 2024년 총선 전에만 해도 친노 친문이 대부분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친노 친문이 배지를 달고 있다 보니까 이 원외위원장들이 친명 의원들은 배지가 많지가 않았잖아. 친명 의원들은 그 당시에 배지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외에서 밖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는 그룹들이 바로 원외위원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응원을 했었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2024년 공천에서 물갈이를 성공을 했잖아요. 원외위원장들이 이번에 더민초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원외위원장들에서 더민초라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두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이제 원외위원장들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로 이름을 바꾸고 이 초선들이 배치가 돼갖고 지금
민주당 초선들이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끈끈하게 이제 힘을 받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강선우가 왜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 줄 아세요? 강선우가 뭔지 한번 쳐보세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강선우가 대빵인가 그랬어요. 처음에 거기서 민 게 강선우였어요.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강선우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민 거예요. 제가 거짓말인가 왜 강선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쳐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막았냐면 김현지나 이런 쪽에서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막은 거예요. 찾아보면 나와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3기가 강선우 여기 제가 이거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에 취임하죠. 이거 보십시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3기가 출범을 해요. 김문수 의원 공동상 이게 더민주 전국혁신에서 미는 대표적인 의원들인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강선우가 어떤 냐면 여기 이름 다 나오죠. 상임대표로 선출된 인사는 이광희 의원, 충북 청주 서원구, 김기표, 유동철 여기 보이죠? 유동철이가 그래서 지금 나온 거예요. 유동철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현직 의원들 앞서 2기 지도부 보이세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2기 지도부가 강선우였어요. 여기 딱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오죠. 2기 더민주 전국혁신의 2기 지도부는 강선우 의원이 이끌었으며 강 의원은 현재 이재명 정부의 초대 여성부 장관 후보자. 이제 다 알겠죠.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3기 지도부가 유동철이가 된 겁니다. 이게 다 이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강선우가 여가부 장관이 되잖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미는 거지.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3기 누구야? 유동철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계속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순간 해체해야 된다 이거. 이거 해체해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 굉장히 시끄럽다. 아니 과거에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 흔들 때는 잘했어요. 처음부터 나쁜 조직이 아니었어. 이재명 당대표가 수박들 몰아내고 친문 그룹들이랑 당내에서 패권 전쟁하고 이재명 당대표 몰아내려고 할 때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순간 이런 최대 조직이라고 하는 애들은 사실 해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대통령이 집권하는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여러분들 왜 뜬금없이 강선우가 나온 줄 알겠죠? 강선우가 2기 지도부였어요. 지도부. 그 다음에 3기 지도부 호남을 대표하는 이름 대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내가 얘네들 계속 1기가 그때 2기가 강선우랑 여기 있잖아. 강 의원은 현재 잘 나오잖아. 처음엔 잘했어. 권력 잡고 나서 이제 지네가 막 여기저기서 장관 지명하고 막 연벽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 위험한데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선우가 뜬금없었잖아. 응?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김병기도 누가 민 거야. 김병기도 더민주 전국혁신회에서 민 거예요. 다 김병기.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지네가 밀었다가 대형 사고를 둘 다 쳐버린 거야. 이제 알겠죠? 왜 이번에 원내대표 5개월짜리 원내대표로 하는데
걔네들이 얘기하는 찐명들이 안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지네들이 강선우, 김병기, 지네들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찐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밀었다가 대형 사고를 둘 다 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5개월짜리니까 지네가 누굴 밀거나 싸움을 못하지. 근데 뒤에서는 쟤네들이 가만히 있을까? 안 그래요. 제가 이왕 얘기한 거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지금 이제 차기 원내대표 사령탑이 지금 여러분들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누구 나왔죠? 진성준 의원님이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고 박정, 백혜련 출마 선언을 했고 내일 1월 4일이죠. 일요일 날 한병도 의원이 이제 4명이 출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무슨 파다 그러지 마세요. 모두가 친명입니다. 저는 민주당 갈라치기 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맞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두가 친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두가 친명이에요. 박정도 친명이고요. 백혜련도 친명이고요. 진성준도 친명이고요. 한병도도 친명이에요. 응?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얘는 뭐 이낙연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은 모두가 친명이에요. 거기서 이제 얘네들이 찐명 타령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제가 예상을 해볼까요? 박정대 한병도 싸움입니다. 이제 박찬대나 이쪽 보이지 않게 저것들 있잖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찐명 타령하는 애들은 박정을 밀어요. 안 봐도 뻔하지. 내가 그런 거 모르나? 박정은 누구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냐면 박광훈이랑 절친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에 어땠는지는 제가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나름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박정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역할보다는 박찬대가 전당대회 정청래 대표랑 싸울 때 박정희 박찬대를 밀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저쪽에서 저 찐명 타령하는 저 박찬대나 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박정을 미냐면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때 박정희 박찬대를 밀었거든. 박정은 누구냐면 파주에 옛날에 박정 어학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박정원의 평가가 되게 좋아요. 제가 저랑 맞지 않는다 그래갖고 제가 뭐 박정원을 비판하고 싶은 건 없고요. 박정원은 국회의원들에게 평가가 되게 좋은 게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박정 의원님에게 밥 안 얻어먹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박정 의원님은 의원들한테 기부도 잘하고 후원도 잘하는 그런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정 의원이 어떤 밉살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데 분명한 거는 이낙연 사람이었죠. 친문 정치인이었고 이낙연 사람이었고 뭐 그거는 뭐 지나간 과거니까. 근데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쪽 박찬대 밀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것들이 이제 박찬대가 자기 도와줬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번에 저 하바리들과 이 중심으로 해갖고 안 봐도 뻔하지. 예, 저쪽 미는 분이고 대통령이나 이제 민주당의 주류 지금 보면 한병도 쪽으로 기우는. 왜 그러면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난하다라는 평가가 많고 청와대 경험도 있고 정무수석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면 2파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냐 제가 보니까 한 분 한 분의 어떤 양력을 좀 말씀드리면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전략기획위원장을 했어요. 전략기획위원장을 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지난 대선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했어요. 상황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 상황실장을 맡겼었어요. 그리고 다 친명이에요. 백혜련 의원도 대선 당시 후보 직속 기구인 국가인재위원회 총괄단장을 지냈었고요. 뭐 진성준 의원은 사실상 레드팀에 속하지만 진성준 의원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정책위 의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줬고 진성준 의원님은 제가 보면
너무 옳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 특히 뭐죠? 뭐야 그 증권세인가 뭐 그것 때문에 말은 맞는데 인기가 없어요. 뭐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 박정대 한병도의 싸움인데 지금 왜 그 제가 취재를 해보면 한병도로 좀 기울고 있냐면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에 청와대에서 다 나가요. 정무수석인 우상호가 1월 달에 그 출마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가고요. 정무비서관인 김병욱 의원님 있죠. 그러니까 정무라인이 다 그만둬요. 근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되면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와대의 정무수석의 역할과 당의 과교 역할에 대해서 잘 알아요. 지금 우상호님은 뭐 강원도지사 도전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김병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성남시장, 현재 성남시장이 신상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병욱도 그러면 정무라인이 아예 비워버리고 거기에 지금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나간다는 소리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공석을 어떻게 채우냐. 그래서 여러분들 조정식 6선의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을 한 것이고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뭐 내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 이 한병도의 어떤 픽이 왔다라는 뭐 무난한. 그래서 저쪽은 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이쪽에서는 박정을 밀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박정원도 여러분들 보시면 인맥풀이 되게 커요. 그래서 2파전으로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분석이 맞을 거예요. 제가 아마 한병도 의원님은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걸로 알고 있어요. 내일 출마 선언을 해야지 월요일 날 아침에 뉴스가 나오니까. 내일 출마 선언이 왜 그러면 월요일 날 아침에 하면 조간신문에 안 나오잖아. 근데 일요일 날 출마 선언을 하면 월요일 날 조간신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출마 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일요일 날 해요. 그래서 일요일 날 하려고 하고 알다시피 1월 11일 날 원내대표 선거도 이제 권리당원의 20%의 어떤 그 참여율이 보장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가 범친명입니다. 여기서 또 찐명이니 뭐 이런 거는 저는 그 갈라치기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백혜련 의원이나 진성진 의원이나 박정 의원이나 과거 정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더라도 지금은 모두가 친명이에요. 우리만큼은 이 사람들은 찐명이니 뭐 이렇게 저부터도 좀 조심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분열의 언어를 쓰지 않고 범친명들의 어떻게 보면 색채가 옅은 범친명들이 나온 이유는 과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밀었던 김병기나 결국은 강선호 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이번에 또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양심이 굉장히 찔리겠죠. 그런데 그 뒤에서는 또 박찬대 이런 애들이 박정을 지금 뭐 알아서 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저번에 또 잠깐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노골적이에요. 6선의 현직 의원을 정무특보를 시키는 일은 없거든요. 이거는 조정식 의원님이 여러분들 너무 뭐 유튜브 방송이나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니? 유튜브 방송이나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걸 잘 안 하시잖아요. 조정식 의원님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정성호, 조정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내 기반이 없어요. 이렇게 당내 기반이 없을 때 굉장히 원조 친명격에 가까운 의원님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해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추미애 장관도 경기도지사 출마로 가닥을 잡았으니까 대통령이 여태까지 추미애냐 조정식이냐 서로 나온다고 하면 어쩔까 고민이 많았을 텐데 추미애 의원님이 이제 경기도지사로 방향을 선회하는 바람에 이제는 국회의장은 육성급의 조정식 의원이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된다. 거기에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도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의원들이 다 자기네들이 뽑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가 되면 된 거잖아. 그렇잖아요. 결국 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서만 이기면 국회의장이 확정이라서 현재 김태년, 박지원, 박지원 의원님은 이제 나온다는 소리가 있고 김태년, 박지원, 조정식 3파전인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국회에서 무난하게 개혁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람은 조정식 의원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픽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또 취재해갖고 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 잠깐만 할게요. 국힘당은 이번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데 제가 보면요 대구시장만 준비하는 것 같아요. 총구는 밖으로 돌려야 됩니다. 거의 다른 지역은 다 포기한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이번 지방선거가 대구시장 보궐선거인 줄 알아요. 국힘당 대구시장 보궐선거인 줄 남들은 착각할 것 같아요. 다 몰렸어요. 여기 추경호, 거기에 누구야, 주호영, 추경호, 유영아, 이진숙 다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추경호, 유영아, 주호영, 이진숙 여론조사 돌리면요 이진숙이 1등이래요. 쇼킹하죠? 여론조사를 돌리면 이진숙이 1등이래요. 가장 최근에 이재명 정부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이재명 그 당시에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그 당시에 조원진 대표와도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인연으로 조원진 대표와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물어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올해 새해도 맞이할 겸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이번에 조원진 저번에 저랑 방송했던 인연이 있어갖고 한 2년 만에 전화를 한 거죠. 2년이 아니 한 3년 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습니다. 녹취해도 된답니다. 나바로. 저 녹취 안 합니다. 그래서 다 물어봤더니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조원진 대표는 지금 장동혁 편이에요? 아니면 누구 편이에요? 나야 장동혁 편이지. 그래요? 장동혁 편이에요? 의외네. 그럼 윤석열을 응원하는 건가요? 윤석열을 응원 안 해도 지금 장동혁이를 또 끄집어내고 막 거기도 복잡하더라고. 의외로 복잡해. 우리는 보이는 게 단 줄 알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장동혁과 싸우는 줄 알았더니 조원진 분석은 뭐냐? 장동혁을 당대표로 밀었던 친윤 중진들과 장동혁의 싸움이래. 그게 일리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장동혁을 밀었던 친윤 중진들이 이제 와서 이것저것 자기네들의 그 지방선거를 위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를 장동혁이가 싸우고 있다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오히려 윤호개인 중진들과 장동혁은 한패고 한동훈이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건 좀 공개해드리고,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죠. 한동훈이 그만은 그 둘 다 그냥 그 작살내야지. 조원진도 한동훈을 싫어하더라고. 조원진도 한동훈을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왜 조원진 대표는 왜 국힘당에 입당을 못하고 밖에서만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대구에 3선 이상 출마 금지, 경북에 3선 이상 금지 이런 거 얘기할까봐 내가 싫은 거지 막 그러더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이해운 임명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전략적으로 보면 잘했는데, 이해운은 그 당시에 자기랑 정치도 같이 했을 때 보면 원래 그 당시에 새누리당 안에서도 갑질로 유명한 사람이라서 좀 잘못 찍었지 그러더라고. 권력 지향적이고 그러지만 자기네 당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께서 통합과 화합의 방점은 잘 찍었는데 인물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 그쪽에서 볼 때는. 그리고 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 했더니 한번 불러줘요 그러는 거예요. 한번 불러줘요. 그래갖고 불렀다간 거의 구독자 한 10,000명 날라갈 텐데.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제가 민주당에는 얼마든지 제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국회 장기 출입이 저희 언론사가 됐어요. 조건이 맞아갖고 이제 국회 장기 출입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은 편하게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국힘당도 취재를 하러 가면 되는데 누군지 물어봐요. 그러면 시사타파다 그러면 무슨 타파 이런 거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하거든. 그래서 하여튼 조만간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불러가고 이것저것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지방선거 자기 나오실 거예요? 그때는 안 나온대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통화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국힘당이 지금 힘들 때,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이나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만 보고 한 10여 년간 싸운 사람들이잖아. 국힘당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국힘당을 못 들어가는구나. 그런 입장이더라고. 오히려 개혁신당 같은 이준석이나 그런 애들이 아니라 지금 국힘당이 우리공화당이랑 손을 잡기를 바라더라고. 근데 오히려 이쪽이 조직이 더 큰데 저쪽 세석밖에 없다라고 저쪽이랑 손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불만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나는 근데 조원진 대표 같은 사람들을 방송하기 힘들어. 왜 그러냐면 물론 조심은 하죠. 근데 뭐 방송 도중에 이재명 대통령 욕하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내가 욕할까봐. 뭐 이재명이가 막 그러면 말씀 똑바로 하세요 좀, 방송이라 그래도 뭐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그냥 취재할 때 예의 바르게 전화해갖고 물어보고 취재하는 걸로. 그래도 나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너가 좋아요. 막 그렇게 밖에 나와갖고 행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 좀 물어보고 그러면요 잘 대답해줘요. 아니 잘 대답해줘요 나름. 그래서 취재할 때는 조원진 대표한테 취재하면 좋아요. 조만간 조원진 대표한테 이것저것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요거 하고 2번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총구는 밖으로 돌려야 돼요. 제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꾸 민주당 이 하바리 새끼들, 갑자기 찐명파리 하는 새끼들, 이 새끼들 때문에 자꾸 민주당 문제에 여러분들이 계속 함몰됩니다. 이러면 우리 내부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어떤 내부에 자꾸 조금 어떤 민주당이 문제가 생겨도요, 대통령이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민주당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터져도 대통령이 오히려 민주당을 커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 내부의 권력 싸움을 이용하는 어떤 일부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2026년, 그러면 우리가 2025년에 소원이 뭐였어요? 내란 청산이었어요.
내란 청산의 어떻게 보면 3분의 1, 1라운드가 끝난 거죠. 그 1라운드는 특검 조사였어요. 그 특검이 끝났고 이제는 뭐가 되죠? 가장 중요한 내란 전담 재판부가 2026년에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제2 종합특검이냐 아니면 국가특별수사, 그러니까 경찰에서 만든 국가수사특별수사본부냐 제2의 내란 특검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내란 청산 다 했어요? 우리끼리 싸울 때입니까? 나 진짜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당 지지자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맞아요? 정청래 물러나라고 그렇게 한가하게 싸울 시간입니까 지금이? 이 정신 얼빠진 놈들아? 지금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수박몰이 할 시간이냐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지금. 응? 윤석열은 여러분들 1월 16일이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로 직권남용으로 아마 백대현 판사가 이제 선고를 합니다. 검찰에서 10년 구형을 했죠. 그러면 한 판사는 한 7년 8년 때릴 겁니다.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만으로 7년 8년이 때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심의 윤석열 내란의 최초의 판결이 7년 8년 정도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란 어떤 수계죠. 내란의 우두머리의 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우리가 내란에 대해서 뭘 밝혔습니까? 어떤 심판을 했습니까? 윤석열 단죄했어요? 못했죠. 여기서 우리가 한눈 팔고 우리끼리 싸우면요 동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을 우리가 끝까지 감시하고 내란 청산을 하려면요 윤석열은 당연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지금 윤석열 사형 무기징역 빼고 지금 나머지 우리가 처단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빠진 놈들이 많아요. 지금 내란 특검에서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최혜병 특검에서 3특검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뭐예요? 김건희가 내란에 관계가 없다. 이거 수사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김건희가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다 자체가 수사 못한 겁니다. 검찰들 기소 안 했잖아요.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예요. 올 9월이면 검찰청 폐지됩니다. 그 검찰청 폐지되기 전에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검찰청 폐지되기 전에 저는 검찰은 뭔가 하나를 이 정부를 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다? 공천헌금이에요. 제 촉은 틀리지 않아요. 검찰들 그냥 넘어갈 새끼들이 아닌데 공천헌금 이번에 터졌죠. 이걸 가지고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민주당 한번 칠 겁니다. 이 새끼들. 분명히 덤빌 거예요. 덤빌 때 지금 덤벼도 저는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 임기가 아직 쌩쌩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보셔도 검찰이 9월달까지 기다려갖고 검찰청 폐지되는 것까지 두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뭔가 정치권에 큰 타격을 줄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이번에 강선우 공천헌금 사건이나 이 사건이 확대시켜갖고 결국은 왜 이 사건을 검찰에서 제가 하나 칠 거라고 생각하냐면 수사는 경찰이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이 아직까지는 내년 9월 전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9월 전까지는 이런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번에 여러 가지를 사안을 봐야 돼요. 제가 짚어드렸던 게 우리는 지금 내란에 그 어떤 단죄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마치 찐명 발휘하면서 이 하바리 새끼들이나 당대표 물러나가라고. 지금 당대표 물러나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제가 왜 저것들이 파란 이찍 가짜 이재명 지지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당대표 물러나면 가장 좋아할 게 누구예요? 국민의힘이에요. 지금 당대표 물러나면 가장 좋아할 게 국민의힘, 검찰, 조선일보예요. 국민의힘, 검찰, 조선일보가 정청래를 가장 죽이고 싶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라고 하는 새끼들이 정청래를 사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것들이 얼마나 뿌락치고 얼마나 잘못된 짓거리를 하는지 알겠죠. 지금
이 앞으로 우리가 이 제2의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특검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왜 김태효를 수사를 안 하죠? 김태효는 어디서 수사가 막혔냐면 지금 김태효는 가장 여러분들 중요하게 잡아들이고 저는 김태효는 사형시켜야 되는 놈이 뭐냐 이거 외환 유치를 김태효가 했어요. 김태효는 외환 유치를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HID를 그 파견하고 뭐 이것저것 했다 그랬죠. 정보사랑 짬짬이 한 게 김태효거든요. 근데 김태효에 대해서 수사 자체를 안 해요. 김주현이는 검찰 라인이라서 저것들이 그냥 봐주겠다라고 치고 김태효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안보실 2차장이잖아. 어? 안보실 2차장인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김태효가 여러분들 민간인이 돼버렸죠. 과거에 안보실이었으면 군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민간인이 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군검찰도 아니고 특검도 아니고 붕 떠버렸어. 민주당 까먹지 말고 김태호나 이 청와대 주요 인사들 있죠. 김주현은 결국은 박성재 이용해갖고 김건희 사건 전담으로 맡고 그거에 연관된 애들이 나머지 검찰 나부랭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해야 될 일이 산더미죠. 우리끼리 당대표 물러나가라고 하는 이 얼빠진 정신 나간 새끼들이나 허구한 날 민주당 까는 새끼들이 어떻게 이재명 지지하 여러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민주당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흔드는 애들한테 가고 슈퍼챗 쏘고 후원하고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응? 진짜로 내가 너무 답답해서 진짜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들. 휘말려갖고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안쓰러워갖고 정치 입문해갖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찐명이니 이재명만 지킨다 그러면 앞뒤 분간도 못하고 응?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민주당 대동단결하고 모두가 친명이고 응? 당대표 새로운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이 할 일 그리고 청와대가 할 일 구분 잘해갖고 내란 극복하고 내란 청산하고 지방선거 대승을 해야지. 여러분들 지방선거 투명한 공천이 결국은 선거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제 말 틀리지 않죠? 응? 투명한 공천만이 선거의 경쟁력을 높여서 지방선거 승리를 하면 누구한테 가장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개혁의 동력이 있는 것이고 주권 중간 평가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다시 신임을 얻어서 대통령이 더욱더 개혁과 어떤 민생과 민생 경제 안보를 더욱더 잘 추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당대표 물러나라 그러고 흔들어 버리면 뭐 하자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적어도 응? 우리 같은 사람들, 응?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래되면 공격을 받죠. 응? 갑자기 나타난 새끼들이 찐명파리하고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예요? 그 2022년 대선 때 얼마나 급했으면 저한테 전화 와갖고 빨리 내려오라고.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제목을 게릴라 토크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낙연이랑 그 문파라고 하는 새끼들이 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랑 나랑 카니발에서 방송했던 게 이거예요. 이낙연 지지하는 놈들이 갑자기 윤석열 지지한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랑 이렇게 앉아갖고 뭐 내가 반명? 이때가 11월이에요. 대선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빨리 내려오라 그래갖고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때 여러분들 절실했냐면 여기 유세 마치고 딴 유세장으로 가는데 1시간이 남아. 그 시간이 아깝다고 나한테 내려오라 그랬던 거예요. 저 하바리 새끼들이
응? 그런 거 모르지 쟤네들은. 저 이동 시간 1시간이 아깝다고 하면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래도 개총수 방송 많이 보니까 그 사람들 우리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혹시 모르게 이게 이탈하는 조짐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여기 거의 옷장이에요.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여기서 옷 갈아입고 이 옷을 쫙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건 모르죠. 아니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 하바리들이 얘기하면 제가 무슨 반면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저랑 성남시장부터 어떻게 지냈는지도 몰라요. 응? 내가 이런 얘기도 참 하여튼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윤석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고 저는 김건희 내란에 개입이 안 돼 있다? 이 자체가 수사를 못한 거예요. 김건희는 내란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고 이번에 제2특검 또는 경찰수사본부에서 반드시 김건희가 내란의 우두머리의 우두머리라는 걸 꼭 밝혀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내란 극복한다 그래도 거의 30%도 처단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나라도 내란 청산과 지방선거 승리 우리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자고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입니다. 알겠죠? 우리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렇게 민주당 안에 맨날 욕하는 애들 여러분들 반드시 심판하고 이번 1월 11일 날 1인 1표제를 위해서라도 최고위원 선거는 2번 문정복, 4번 이성윤. 1월 11일은 이사 가는 날. 최고위원 선거는 권리당원들은 최고위원 선거를 1인 2표제입니다. 2명을 찍을 수 있어요.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한 명씩 찍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권리당원들은 최고위원 선거는 2명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자가 나중에 오게 되면요. 2번 문정복, 4번 이성윤 찍으면 되고 원내대표 선거는 저는 한병도가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대의 픽과 이재명의 픽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2번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이유 넘어가기 전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여러분들 요즘 이명박이가 뉴스에 나와서 뭔 뉴스인가 봤습니다. 이명박이가 뉴스에 나와요. 이게 뭔 뉴스인가 봤어요. 장동혁한테 수구 보수 안 돼. 구구들과 손절하라고 이명박이가 구구랑 손절하라고 장동혁에게 얘기했다? 네가 일베 만들고 댓글 부대 만든 새끼가 이명박 구구의 아버지가 이명박인데 이제 와서 구구랑 손절하라고. 응? 이명박이가 여러분들 국정원 그 당시에 기무사 동원해갖고 댓글 부대 동원하고 일베 양산하고 그구의 아버지가 이명박인데 이제 와서 장동혁한테 수구보수 안 돼? 에라이. 여러분 특검 조사를 보면서 제가 왜 한심했냐면 윤석열 김건희는 둘이 운명 공동체,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지만 분명히 2명 중엔 서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김건희랑 윤석열이랑 누가 서열 위에요? 김건희잖아요. 근데 왜 김건희가 내란을 몰라요? 그게 말입니까? 그게 무슨 특검 수사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네, 오늘의 1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트럼프는 분명히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오늘 트럼프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아내를 생포했다.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했다. 아무리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방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의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나라를 폭격해서 그 나라 대통령을 끌고 가서 미국 법정에 세우는 게 맞습니까? 내가 반미 소리를 듣더라도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미국이 힘있고 깡패의 나라라고 해도 남의 나라의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폭격을 하고 가서 그 나라 대통령이랑
아내를 체포하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과거에 후세인도 그랬고, 이게 맞습니까? 응? 나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 간간히 미국이 베네수엘라 뭐 해상에서 마약선을 미국이 막 폭격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석유예요, 석유. 겉으로는 마약과의 전쟁, 차단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이 가장 탐나는 게 베네수엘라의 석유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매장량이 사우디보다도 앞섭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요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예요. 근데 이게 왜 전 세계 1위라 그래갖고 뺏으려고 하냐? 아닙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는요, 원래 예전에 석유 파동이로라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세기까지만 해도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사이는 좋았어요. 언제 삐뚤어지냐? 베네수엘라의 군부 출신인 반미 성향을 갖고 있는 차베스가 대통령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갈등이 시작했던 거예요. 반미 성향의 차베스가 어떤 베네수엘라의 지도자가 되면서 그때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갈아엎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수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미국과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지만 정유를 스스로가 못하고 그 정유한 석유를 팔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손을 내민 게 누구다? 중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이거는 사실 베네수엘라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미국이 베네수엘라 반미 정권을 어떻게든지 축출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중국과 손을 잡고, 사실상 중국, 러시아의 러시아와 중국이 베네수엘라에다가 정유산업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국제사회의 차단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도 베네수엘라가 자구책을 펼치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에 여기 끼어 있는 거야. 중국과 러시아나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탐나잖아, 전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두로 정권을 어떻게든지 축출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100% 석유 문제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 베네수엘라에 미국의 기업이 안 들어가 있잖아.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미국 기업에 베네수엘라 진출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제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마두로 정권을 축출해서 친미 정권을 심어야만 미국의 정유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갖고 석유를 마음 놓고 퍼서 미국에다가 실어 나를 수 있죠. 그거예요. 결국은 미국의 정유사들이 다시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석유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권이 아주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나 이런 어떤 나라들 같이, 콜롬비아 같이 뭐 미국의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이나 마약의 원산지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정권을 지금 축출하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마두로가 이런 걸 예상을 했죠. 마두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페크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중동 산유국들에게 지금 미국이 우리 석유를 노리고 있다. 응? 이게 작년 10월 달에 뉴욕 타임즈에서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마두로가 그러니까 마두로가 촉이 있잖아. 정치인이잖아. 제가 그래도 트럼프가 나를 축출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트럼프한테 마두로가 제안을 해요. 석유나 금 미국 기업의 우선 개방을 하겠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란 계약을 취소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석유 수출을 미국으로 전환을 하겠다 했는데 트럼프가 거부해버렸어요.
아예 트럼프는 마두로가 트럼프에게 화해의 손을 뻗치는데 믿을 수 없다라고 트럼프가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의 이라크도 그랬고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이 베네수엘라 진출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에요. 진짜 20세기만 해도 베네수엘라가 처음 석유를 수출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1차 오일 쇼크 때도 중동으로부터 미국이 거의 미국의 석유의 30% 이상을 베네수엘라에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베스와 어떤 왜 이렇게 베네수엘라랑 미국이랑 사이가 나빠지냐면 차베스 정권에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국영화 시켜버려요. 그게 결정타예요. 그렇죠? 민간에게 석유 개발을 시키면서 해외 기업들이 들어갔는데 차베스는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석유 산업을 국영화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다 쫓겨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거 가만두지 않다 그러면서 미국이 석유를 봉쇄하면서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치약 하나 달라 그러면 돈 이만큼 가져가야 되는 거 막 그런 거 봤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가 완전 똥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베네수엘라 내 친미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베네수엘라가 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막 치솟고 해도 물가 정책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쓸라 해도 말을 안 들었냐면 민간 기업들이 친미 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차베스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올려버렸어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딴 건 다 떠나서 노벨 평화상 받는다고 깝죽대는 새끼가 왜 전쟁을 일으키냐고 이 새끼야. 이재명 대통령 뻘쭘하게 노벨 평화상 받는다고 여기저기서 껍죽대는 새끼가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해. 응? 아유 진짜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남북관계에 어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피스메이커를 해라. 그렇게 평화의 상징으로 도란프를 이렇게 띄워줬는데 이 새끼가 전쟁을 일으키고 앉아있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도란프 노벨 평화상 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쵸? 아무튼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혹시나 또 마치 뭐 공산 정권, 빨갱이 정권 그렇게 하면서 뭐 마약의 원산지 이렇게 하면서 연병들 할 텐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형태는 뭐가 있냐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에요. 우리는 맘만 먹으면 김정은 너도 축출할 수 있다. 김정은이가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미국의 축출할까봐. 김정은 정권은. 그래서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김정은을 축출하려고 그러면 러시아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 후세인도 잡아다가 미국 법정에 세워갖고 사형시킬 정도인데 이러면 어때요? 어떤 미국의 어떤 적이라고 생각하는 북한도 김정은이가 목표가 되고 타겟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